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출판사 메이븐. 한성이 지음. 낭독 이성은. 못된 딸이 되라. 내가 결혼하던 날 아침, 나는 한참 신부화장을 하느라 분주한 너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왔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뻐 보인다더니 너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어머, 얘 좀 봐.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걸 마치 내 애만 그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한글을 금세 떼는 걸 보며 어머,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다. 정신과 의사라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다른 부모랑 똑같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괴념치 않았다. 아니, 정말로 내 눈에는 세상에 너만큼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씩씩하게 잘 커주었고 내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때론 여느 모녀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속을 끓이기도 했지만 이젠 모두 행복한 추억이구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품었던 훌륭한 사람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엄마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 엄마가 생각하는 너를 만들어가느라 너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너는 엄마의 방향을 번번이 빗나갔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기까지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너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내가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엄마는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고 따졌지. 가끔 내가 화가 나서 나에게 말도 걸지 않을 때면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곤 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내가 너의 앞날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데 네가 그 길을 가야만 행복할 텐데 하고 단정한 나의 오만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나에게 말했다.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평생 함께하고픈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 축하해달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사람과 계속 타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나는 내가 유학을 마치면 당연히 돌아와 곁에 있을 테고 결혼을 한다 해도 수시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너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솔직히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내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너는 이미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너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애써 부정해왔는지도 모르겠다. 너를 내 품 안에서 계속 보살펴줘야 할 아이로만 바라보면서 말이다. 처음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부족했다. 정말 미안하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같지만 우리는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고리를 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세계를 깨고 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녀에게는 독립이고 부모에게는 상실이다. 나는 늘 너를 내 품 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너의 결혼식 날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엄마 독립식을 치렀다. 덕분에 나는 결혼식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촌스러운 엄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웃으며 너를 보낼 수 있었다. 딸아, 고맙다. 내가 먼저 용감하게 부모의 세계를 부숴준 덕분에 나 역시 엄마 역할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3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로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 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딘가에는 꼭 빈틈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네가 속을 썩였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친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이 조용하다 싶으면 시가의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특히나 네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이에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며 삶을 꾸려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다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에 따른 의무감이 너를 짓누르고 세상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남들에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언제나 그런 너를 응원할 것이다.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잘 부탁하기.
잘 거절하기. 몇 년 전 후배 의사 하나가 찾아와 하소연하듯 이야기했다. 요즘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려 속상하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뭐든 척척 해내는 모범생이었다.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했고 의대에서도 성적이 좋아 유급 한 번 없이 전문의가 되었다.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의 스포츠카처럼 큰 장애물 없이 달려온 삶이었기에 그동안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던 것이 아이를 낳고는 완전히 달라졌단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5살이 되도록 키우면서 그녀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다. 학회에 발표가 있거나 회식이라도 있는 날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오늘 꼭 일찍 올게요.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퇴근이 조금이라도 늦을라 치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굴거나 뛰어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심하게 제지하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소리를 연발하게 되더란다. 지금껏 남들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존재가 되어버리니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도 했다. 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워킹맘의 그 심정을 어찌 엄마가 모르겠니? 나도 너를 키우며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버텼으니 말이다. 제 아무리 직업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모성애가 가득한 사람도 아이는 절대로 혼자서 못 키운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삶 그 자체란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물망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지.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결코 끊을 수 없는 민폐의 사슬이라고 할까. 타인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의 속마음. 주변에 예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본 적 있니?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 예스다. 상사가 자꾸만 일을 떠넘겨도, 동료가 휴가 날짜를 좀 바꿔달래도, 친구가 돈을 꿔달래도, 누가 보험 좀 들어달래도 알겠다고 대답한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예스맨을 구세주인 듯 고마워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주변인들도 예스맨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아니,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못하는 상황이면 거절하면 되죠. 거절을 안 하니까 계속 맡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왜 그들은 거절을 못하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거절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더 나아가면 자신이 비난당하고 거절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저변에는 상대에게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다. 즉,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활화산처럼 모든 분노가 분출될까봐 두려워서 그 감정을 꾹꾹 누르는 것이다.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다. 공격성에는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격성을 남을 해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대단한 오해다. 만일 공격성이 없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공격성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본능적 속성이다. 공격성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때의 공격성은 파괴적 공격성이 아닌 자기보호의 공격성, 즉 건강한 자기 주장이다. 아이들은 4살쯤 되면 밥 먹듯이 부모에게 싫어, 아니 라고 얘기한다. 그때쯤 형성된 자아는 부모와는 다른 자기 의지가 있다고 매일같이 항변한다. 어른들의 거절도 이와 비슷하다. 거절은 타인의 의지와는 다른 나만의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자신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다. 마치 내 영토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다가 허락도 없이 밥도 해먹고 농사도 짓던 이웃나라 사람에게 더 이상 침범해오지 말라고 정확하게 금을 그어 보여주는 일이다.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한계를 설정하면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당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감정일 뿐이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잘 지키기 위해 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거절한 뒤에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다 거절당한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뒤에서 내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소설가 김훈의 말이 도움이 될 거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딸아, 김훈처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진정한 이기주의자란 자신의 길을 갈 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당당히 맞서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만만히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두 젊은 남자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더구나. 난 내 와이프가 살림은 못해도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남자 잘 만나 팔자 펴보겠다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더랬다. 부디 나중에 아이를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나 몰라라는 남자가 되지 마시길. 그런 남자를 좋아할 여자는 세상에 없으니까. 2018년 맞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가 전체의 46.3%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의 가사 분담률은 아직도 턱없이 낮다. 그렇다고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남자의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자 혼자 날마다 직장과 집안일, 아이 양육까지 세 개의 공을 굴리느라 허덕이고 있구나. 결혼해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약 5년 동안의 기간은 여자에게 가장 힘겨운 시기다. 직장에서 경력 쌓기에 몰두해도 부족할 시기에 출산과 육아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엄마, 직장인, 아내, 며느리 등 수많은 역할이 폭발하듯 동시에 쏟아짐을 뜻한다. 야근도 마다 않고 일에 열정을 쏟아부어야 성공을 거두고 인정도 받으련만 집안일과 육아의 부담이 직장 여성의 발목을 잡는구나. 한때 잘 나가던 똑똑한 여자가 어느 순간 둔재로 변하거나 입사 당시 별 볼 일 없던 남자 동료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여성 10명 중에 4명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남자들은 맞벌이를 원하면서도 직업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하려면 그만큼 가사와 양육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외면한다. 그래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통받는 건 여전히 여자들의 몫이다. 딸아, 나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여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나 역시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며 너를 낳고 키우느라 내 20대에서 30대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니까. 너를 낳을 무렵 공교롭게도 석사 논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2가지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거지. 그래서 너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부랴부랴 병원에 나가 논문을 마감해야 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그뿐이 아니다. 너를 키우며 학부모 모임에 가려면 얼마나 눈치를 봐야 했는지 모른다. 기억나는지 모르겠구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회 날이었는데 병원에서 딱 3시간을 허락받고 불이 나게 너에게 달려갔다. 엄마와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는 친구들 사이에 홀로 있던 너는 나를 발견하고는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지. 그런 딸을 두고 2시간 뒤 다시 병원에 돌아가야 했던 엄마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결국 너는 꼭 가야 하냐며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었지. 그런 일이 한 번이면 족하련만 나는 또다시 너를 울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나는 끝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내가 엄마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워킹맘이 되라 되지 마라가 아니다.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든 주부로 살든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네가 이제껏 그랬듯이 또 너만의 길을 갈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만 워킹맘으로 평생을 살아온 엄마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구나. 직장을 그만둘 때 남편이나 시가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생각할 것. 잡지사를 다니던 31살 정민 씨는 입사 2년 차에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결혼해 지금은 주부의 삶을 살고 있다. 경험이 쌓이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무언지 알게 될 무렵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도 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에 회의가 들었다. 그녀는 퇴직을 결심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이 일이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건지 회의감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엔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결혼은 피난처였는지도 몰라요. 당장은 정민 씨의 선택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시기가 끝나는 10년 후, 또 세월이 더 흘러 40에서 50대가 되면 어떨까? 47세 주부 승임 씨는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시어머니와 밀착된 남편과 20년을 살며 누적된 불화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뒤부터 무력감이 깊어졌다. 결혼 당시만 해도 승임 씨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부잣집 맏아들과 결혼해 동창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반면 동창은 전문대학을 나와 미술학원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승임 씨는 첫 아이를 낳고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로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한동안 여유를 만끽했지만 IMF 경제 위기 때 남편의 사업이 주저앉으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반면 결혼마저 돈 없는 남자와 있던 동창은 뒤늦게 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따고 대학원에 가더니 박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성장했다. 승임 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자신에게 크게 좌절했다. 그녀는 몇 푼 안 되는 돈 벌겠다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따른 자기가 바보 같다며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승임 씨가 아이를 낳고도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더 행복했을까? 사실 그녀가 지금 우울한 진짜 이유는 일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주부로 산 지난 세월이 시어머니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해서 억울한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역시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형편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비록 승임 씨가 그토록 바라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녀와 똑같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주부냐 워킹맘이냐가 아니다. 내가 그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점이다.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워킹맘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은 가사 부담이 아니라 아이 양육이다. 집안일로 몸이 힘든 것은 그나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능력 있고 출중한 여자라도 발목이 잡혀 꼼짝할 수가 없다. 워킹맘들은 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으로 내가 충분히 신경을 써주지 못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엇나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죄책감이 극에 달한다. 그런데 워킹맘들에게 반가운 소식들도 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것과 자녀의 정서적 건강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영국 런던 대학 애니 맥먼 박사는
영국 어린이 12,000명을 대상으로 엄마의 직업 유무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엄마가 직업이 있는지 여부는 자녀의 정신건강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소아과학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자녀의 정서는 전체적으로 가족의 정신이 건강한지,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엄마가 직장인인지 아닌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이들조차 어려서는 엄마가 집에 있길 바라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가 명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직업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므로 네가 워킹맘이 된다면 육아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몇 가지만 잘 지키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장 먼저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부담감을 버려라. 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돌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는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난 만큼 어떤 것을 잘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게 세상 일의 이치다. 맞는 끼처럼 직장과 집안일, 육아까지 모두 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두 잘하려 애쓰지 말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가능한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 슈퍼우먼이 되려고 애쓸수록 힘든 것은 자신뿐이다. 그리고 힘든 만큼 당연히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래?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무도 슈퍼우먼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라. 두 번째로 워킹맘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양육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의 총량이 중요하지만 그 경우에도 질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애착에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 노력하되 아이와 있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퇴근 후 몇 시간이라도 아이와 상호작용을 제대로 한다면 아이는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세 번째는 아이가 만 3세까지는 삶에서 육아를 우선으로 하는 스케줄을 짜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는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어야 하며 양육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더라도 엄마가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 3세까지는 아이의 뇌 발달이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대인관계와 감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회로도 이 시기에 큰 틀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인관계와 감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회로도 이 시기에 큰 틀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남편과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달자 시인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의 외로움은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직장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 문제로, 전업주부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이유로 고학력 여성 대부분이 어영부영 살고 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는 학력이 길다고 현명한 여성이 아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못하는 것은 빨리 못한다고 말하고 주위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슈퍼우먼이 아닌 이상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렴. 그것이 아이와 나 모두를 지키고 나아가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완벽주의자보다 경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김대리는 오늘도 모니터에 깜빡이는 커서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 팀장이 신제품 마케팅 플랜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지 벌써 나흘이 지났건만 진전은 없고 내일이 회의인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떠오를 기미도 안 보인다. 어쩌지? 뭐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마우스를 쥔 손은 땀으로 축축하지만 정작 화면 속 화살표는 급상승 검색어를 클릭하고 있다. 김대리와 똑같은 업무를 지시받은 정대리는 열심히 PPT 자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김대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덜렁대는 성격 탓에 꼼꼼하지 못한 정대리는
매번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팀장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저렇게 하느니 안 하고 말지. 그는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보고서가 아니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김 대리는 결국 다음날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10분 전에야 겨우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실 이번 과제는 마케팅 플랜을 세우기 위한 1차 자료조사의 의미가 컸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완벽한 보고서를 고집하다가 결국엔 시간을 들여 해야 하는 초보적인 시장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 대리는 회의 자리에서 그동안 뭐 했기에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를 내느냐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 절대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병적 꾸물거림이라는 정신의학 용어가 있다. 너도 한 번쯤은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대신에 책상 정리를 하거나 마감이 코앞인데도 인터넷 서핑으로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을 테지. 이런 망설임은 선택이나 과제를 앞두고 두려움과 부담감이 클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행동에 속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이들은 남들 눈엔 게으른 사람으로 비치기 십상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해야 할 것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그들은 완벽주의자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흠을 용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넘쳐나지만 정작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주어진 과제를 실체보다 더 부풀려 과장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것은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과제가 주어지면 자꾸만 딴짓을 하거나 꾸물거리거나 잠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잘하려는 욕심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완벽주의가 지나치면 끊임없이 자신을 쪼아대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게 문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탈 벤 샤하르는 완벽주의자는 삶의 여행을 직선도로로 생각하고 오직 결과에만 초점을 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른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실패로 간주한다. 그런데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 무작정 일을 미루는데 그 핑계로 자신의 게으름을 든다.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하면 남들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 완벽한 결과를 위해 준비만을 반복하다 결국 시작도 못해본 채 제풀에 지쳐버리고 만다. 설령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성공의 기쁨을 즐길 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 완벽주의자들은 불행하다. 그래서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완벽주의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는 사망 위험률이 보통 사람에 비해 5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한 작품을 내려다가 졸작을 내는 역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실수나 결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아온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개 성취지향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완벽하게 무언가를 수행했을 때만 사랑과 인정을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잘못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그들은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려면 완벽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믿음을 키우게 된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압박한다. 결국 완벽주의자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항상 루저로 남겨지는구나. 딸아,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는 없겠지만 대신 성공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뭐든 시도해보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라도 인생이라는 그림에 다양한 색깔을 칠해보아야 하지 않겠니?